어머니, 이번 달에는 50만 원까지 드리기엔 좀 어렵겠어요. 30만 원 드릴게요. 솔직히 돈값을 못 하시잖아요. 어머니, 혹시 여기 있던 핑크색 카드 지갑 못 보셨어요? 왜 남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대세요? 아니야. 화장대 근처엔 가지도 않았는데. 여긴 저 말고 어머니밖에 안 계셨잖아요.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어머님 시골집 팔아서 이사 비용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해주실 거면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기 더 이상 어머니 계실 이유 없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아들 내외에게 집까지 사주고 손주를 돌보러 올라간 시어머니가 점점 파출부 취급당하며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복녀 어머니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이 봐주는 대신 50만 원 준다고 해놓고 애가 다친 건 어머니 탓이라며 30만 원만 쥐어주고 돈값이나 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은 어머니. 하지만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던 어머니가 마침내 복수에 나섭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복녀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힘으로 아들 재영이와 딸 수진이를 키워냈습니다. 특히 아들 재영이는 착실했고 공부도 잘해 서울의 중견기업에 들어가 저에게는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 재영이가 결혼한다며 데려온 은지는 서울 깍쟁이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때마다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는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 2년쯤 되었을 무렵 아들 부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은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쯤 재영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은지가 회사에 복직하려면 민준이를 누가 봐줘야 하는데 장모님은 아직 일을 하시고 어린이집은 아직 어려서 못 보낼 것 같아요. 혹시 엄마가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민준이 딱 1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만의 작은 밭과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노년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사정을 얘기하자 결국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야, 애기 보는 거 어렵지 않지. 내 새끼가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 아들 내외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사실 제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있던 땅도 팔고 남편 세상 떠나면서 받은 보험금도 안 쓰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저런 적금까지 깨서 마련한 집입니다. 좋은 아파트의 큰 평수는 아니지만 아들 내외랑 손주랑 살기에는 딱 좋은 평수라고 생각했고 그 집에서 아이도 낳고 아들 내외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쳐다만 봐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낮잠 재우고 씻기고 놀아주고 하루 종일 정신없었지만 예쁜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출근길에 음료를 건네며 어머니 덕분에 정말 든든해요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을 수고비 삼아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은지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정리하다 며느리 화장대에 먼지 쌓인 공병 몇 개를 버렸는데 그날 퇴근한 은지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제 화장대에 있던 크림 혹시 버리셨어요? 전부 비어있길래 버렸는데. 그거 아직 쓰던 거였는데요.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세요? 아이고, 그래. 내가 몰랐구나. 미안하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물건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난 이제 남인가? 그리고 며칠 뒤 손주 민준이가 갑자기 미열이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고 다행히 열도 내리고 잘 놀았습니다. 하지만 퇴근한 은지는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애 보고 계셨으면서 애가 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다행히 열이 안 나는구나.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희 둘 다 나가서 일하는데 애가 아프다 그러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어머님한테 수고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그 며칠 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50만 원까지 드리긴 좀 어렵겠어요. 그래, 형편이 그러면 3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애는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솔직히 돈값은 하셔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값이라니. 손주 돌보러 온 줄 알았는데 이젠 파출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시작에 불과하단 걸 그땐 몰랐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살이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손자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걷고 아들 며느리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 게 어느새 당연한 하루가 되었죠. 아랫배가 땡기고 허리도 자주 시큰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재영이 바쁜데 나까지 짐 되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한 며느리 은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딱 굳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화장대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 있던 핑크색 카드 지갑 못 보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민준이만 보고 있었어. 화장대 근처엔 가지도 않았는데. 네. 이상하네. 여긴 저 말고 어머니밖에 안 계셨잖아요. 저번처럼 또 제 물건 만지신 거 아니에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서랍을 몇 번 더 뒤적이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거기에 회사 카드도 들어있고 신분증도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안 건드렸다고 말해봤자 믿지 않겠지. 그리고 이젠 여기서 도둑 취급까지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대 주변을 몇 번 더 뒤적이다 말고 옷장 안에 있던 다른 가방을 툭 하고 집어들더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은지가 툭 내뱉었습니다. 그 작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분홍색 카드 지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신분증도 회사 카드도 다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전 그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마음보다 가슴 한 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그 지갑을 꺼내들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저 시큰둥하게 있었네 하고는 다시 화장대에 앉아 손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그냥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니 되려 제가 뭐라도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민준이만 돌봤는데 그 와중에 물건 하나라도 함부로 만지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의심받고 무시당하고 이 집에선 제가 뭘 안 했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말은 아무런 증거도 신뢰도 되지 못하는 말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저를 먼저 떠올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이 집에서 제가 받아온 대접이었지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서 은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기 어머니 말고 누가 있었겠어요. 또 제 물건에 손대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따라 재영이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재영이는 쓱 들어왔습니다. 왔니?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네, 피곤해요. 씻고 잘게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은지가 저를 의심했단 말도 지갑이
결국 가방에서 나왔단 얘기도 그 누구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모든 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뭘 느끼든, 뭘 참든, 뭘 기대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겠다고 부엌에 나왔습니다. 재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재영아, 오늘 은지가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나한테 그걸 묻더구나. 그 말에 재영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저도 들었어요. 근데 찾았다면서요? 그래, 자기 가방 안에 있었지. 근데 그게 난 조금 속상했어. 엄마, 은지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넘겨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은지 편이었고 저는 또다시 예민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은지가 짜증을 낼 때마다 재영이는 말없이 피해 다녔고 그저 저한테 엄마가 좀만 참아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애 봐줘요. 엄마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저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젠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아프다고 말해도 애는 누가 보냐며 은지는 인상을 찌푸렸고 재영이는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둘래? 하고 던지듯 말하면서 분위기를 얼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비용이 안 드는 육아도우미였다는 것을요. 감사가 아니라 기대만 남아있는 존재였지요. 어느 날 민준이가 장난감을 물고 있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입술이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은지는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고 그 다음엔 분노에 가까운 말투가 터졌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시길래 이렇게 다친 거예요? 설마 피까지 났어요? 밥 차리려고 부엌 간 사이에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런 것 같아. 정말 잠깐이었어. 그러니까요. 잠깐을 못 보시잖아요. 이럴 거면 왜 저희가 어머님한테 돈을 드려야 해요? 뭐? 돈 받고 애를 봐주시는 거면 최소한 책임감은 있으셔야죠. 솔직히 돈값을 못 하시잖아요. 또 그 한마디. 돈값.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게 돈 때문에 한 일인가요? 내 새끼가 낳은 자식이라 돌보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은지는 당황한 제 앞에서 아들 재영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영 씨, 어머님이 진짜 애를 너무 못 보셔. 나 솔직히 불안해서 회사도 못 다니겠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앞에서 다 듣고 있는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저는 침묵 속에서 조금씩 꺾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자존심 하나, 사람으로서의 존엄 하나씩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짐가방을 싸서 시골집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손주가 눈에 밟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앞으로 몇 개월만 더 버티자 하고 자식 위해 서운함도 삼켜야 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민준이를 챙기고 집안 정리를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밤새 아이가 칭얼거렸어.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애가 겨우 낮잠에 들고 나서 저는 밀린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려다 그만 세탁실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왼쪽 허리로 넘어졌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팠지만 민준이가 깰까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깨서 울기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겨우 식은땀 흘리며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는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허리를 삐끗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는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민준이만 확인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밥이랑 간식도 제대로 안 먹이고 재우시면 어떡해요?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못 자서 그런가 잠을 많이 자더라.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넘어져서 허리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은지는 잠시 저를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애는 누가 봐요? 저도 일해야 되고 재영 씨도 요즘 회사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저희한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제게 몇 알의 진통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만 더 견뎌보세요.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그 말 속에는 감사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파출부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진통제를 손에 쥔 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재영이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먼저 씻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재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영아, 엄마가 오늘 좀 넘어졌어. 그래서 허리를. 재영이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민준이를 봐야 해서. 재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은지도 힘들고 나도 지금 이 시기에 회사 못 빠져요. 곧 좀 나아질 거예요. 우리한텐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 말, 은지가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은지의 작은 쪽지를 보았습니다. 이번 달 식비랑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어머님 드릴 돈에서 조금 썼어요. 전기랑 물 좀 아껴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너무 깊게 박혔습니다. 제 존재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받아가며 애를 보는 존재로 만든 게 그 애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가 더 머물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 주기도 아까운 파출부가 되어버릴 거라고. 그제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고 그저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제 시간도 제 건강도 더는 이 집에 쓰지 않기로요. 다음 날 저는 민준이 봐줄 사람을 구하라 말하려고 하루 종일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은지가 먼저 퇴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웬일로 파스를 내어주며 뭔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있잖아요. 저희 이사 생각하고 있어요. 여긴 너무 좁고 민준이도 점점 클 텐데요. 아무래도 좀 더 큰 평수 전세라도 옮기려고요. 이사! 네, 여기 너무 좁잖아요. 애도 점점 클 거고 저희 둘 다 일하면서 이런 집에선 진짜 숨 막혀요. 그래서 전세든 매매든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려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지만 여유가 되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시골집 팔 수 있으세요? 거기 그냥 그렇게 비워두는 건 아깝잖아요. 그 집 팔아서 이사 비용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어차피 빈집이고 지금 시골에선 누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팔아서 저희 조금만 보태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집 팔 수 있거든요. 그 집은 제 남편이 죽기 전까지 손수벽을 바르고 마당에 장독대를 놓고 봄마다 진달래 심던 우리 두 사람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거긴 제 청춘이 남아있고 남편의 숨결이 남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사 비용 때문에 팔라고? 은지야, 그건 좀, 그 집은 네 시아버지가 가꾸고 사시던 곳이야.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불안하고 애도 크는데 좁은 집에 이대로 계속 못 살아요. 그냥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도움? 이 집도 내 돈으로 아들 명의로 해준 거고 민준이 키워주면서 한 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살림에 빨래에 밥까지 내가 지금까지 해준 건 도움이 아니었단 말이냐.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시골집 그대로 비워두시면 폐가 돼요. 차라리 지금 정리해서 좋은데 이사 가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런 나는 어쩌란 말이냐? 민준이 1년만 봐주기로 했고 내려가면 내가 살아야 하잖니? 어머니, 그냥 민준이 계속 봐주시면 안 돼요? 사람 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닫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텐 내 인생도 내 기억도 그저 팔 수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그날 밤 저는 짐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고 빛이 바랜 그 통장은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증거였지요. 그 누렇게 바랜 표지가 손끝에 닿자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떨이옷 팔면서 여름이면 땀에 절고 겨울이면 손이 트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할 나이니까 그저 제 몸 하나 지키자는 마음으로 아껴두던 돈이었고요. 그런데 이걸 또 써야 하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집 사라고 2억이나 보태줬고 손주 돌본다고 올라와 함께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관심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 어머님이 아프면 애는 누가 보냐고 말하던 며느리. 제 얼굴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들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건들지도 않은 지갑이 없어졌다며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그 눈빛. 애를 왜 울리냐며 애가 아파도 제 탓, 애가 다쳐도 제 탓. 매일 듣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손주도 제 나름대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에 눈치를 보고 눈을 피하고 모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주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서 30만 원만 주질 않나. 가스랑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아껴 쓰라며 그 30만 원마저도 안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값 하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그저 파출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돈 주기도 아까운 감정 노동자였고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래도록 울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이 저를 챙겨주지 않으니 이젠 제가 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나부터 챙겨야겠어.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나를 사람 대접해주지 않아. 그리고 이 돈 얘네들에겐 절대 못 줘. 시골집도 팔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부터 지켜야 해. 다음 날 은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어김없이 잔소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오늘 휴대폰 보여주셨어요? 아니야, 안 보여줬어. 밥도 내가 다 떠먹였고. 애가 요즘 계속 짜증내는 거 어머니 방식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변명해봤자 결국 제가 또 잘못한 게 되겠지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지갑 속 남편 사진을 꺼내 앉아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아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작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시골집을 팔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지요. 은지야, 미안하지만 시골집은 못 판다. 그 집은 네 시아버지랑 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집이야. 거길 정리하는 건 내 기억을 파는 거랑 같아. 그 말을 하자 은지의 얼굴은 금세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 줄은 아세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이 좁은 집에서 계속 살라고요? 은지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힘들다는 말에 다 맞췄어. 민준이도, 살림도, 밥도 내가 다 했잖니? 그리고 25평이 어째서 그렇게 좁고 답답하다는 거니? 네, 맞아요. 민준이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드렸는데 그걸로 생생해시는 건 좀 아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어쩌다 저 아이가 이토록 뻔뻔한 말을 저렇게 당연히 내뱉게 된 걸까? 내가 이 집에서 그렇게도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리고 그 말이 터졌습니다. 이럴 거면 어머니,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기 더 이상 어머니 계실 이유 없잖아요. 민준이도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저희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달라.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돌본 손주와 함께한 이 집에서.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이사 준비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 물건도 차근차근 정리해주세요. 서로 좋게 정리하자는 뜻이에요. 그날 밤, 저는 말없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펴고 조용히 바닥에 누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여기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제가 도움이 되니까였던 겁니다. 도움이 아니게 되자 저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고요. 그래요. 이젠 물러나야겠지요. 그런데요. 물러나는 것과 빼앗기는 건 다릅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짐을 쌌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남은 돈,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내 시간,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 저는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던 옷 몇 벌, 손자 사진 한 장, 그리고 늘 감춰두었던 낡은 통장 한 권. 그걸 조심히 가방에 넣고 저는 새벽녘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이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고 있는 민준이 얼굴을 잠깐 보기라도 하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길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동네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상담소였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들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 제 돈으로 산 건데, 혹시 주택연금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명의 이전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이전 후 바로는 안 되고 일정 기간 거주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릴 방법 찾겠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고시원 방에서 저는 작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찍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저장되어 있었고, 은행에서 받은 예금 내역과 증여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은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떠났다고 생각하겠지. 그때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애도 할머니 찾고. 어머니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어떡해요? 은지야, 나는 이제 나를 좀 돌보려고 한다. 애는 어린이집 보내면 된다며? 나가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전화는 왜 하는 거니? 어머니, 저희 지금 급하게 이사 매물도 보고 있고 시골집 처분 안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실망인데 이렇게 말씀도 없이 나가시는 건 아니죠? 은지야, 그 집 내 돈으로 산 거다. 네 시아버지랑 평생 모은 돈으로. 그리고 명의만 재영이 이름으로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나가달라 하고 시골집까지 팔아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싶더라.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 사이로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부터 챙기려고. 그러니까 날 내버려 두렴. 너희 사는 건 너희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난 더는 너희들 일에 관여 안 할 거다. 그날 이후 은지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재영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우리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아직은 어떤 감정도 꺼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신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주택연금 상담 일정과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 정리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시간이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랄까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런데 그 고요를 깨뜨리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첫 마디부터 그랬습니다. 감정이 잔뜩 실린 목소리. 뭐가? 이게 뭐냐고요? 주택연금이요? 아니, 이 집은 재영 씨 명의인데 어떻게 어머니 마음대로 그런 걸 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 네 시아버지랑 내가 사준 거다. 네가 명의를 재영이로 해놨다고 우리 몫까지 없다고 생각했니? 나는 내 몫을 챙긴 것뿐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희 이사 계약까지 준비해놨는데 시골집도 못 파신다고 주택연금까지 신청하시고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사, 너희 계획에 나는 없었잖니.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난 마당에 내 돈으로 산 집이니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니? 은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요. 민준이는 어쩌라고요? 지금도 어린이집 대기 걸어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버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너희 아들이잖니. 내 손주긴 하지만 이제는 너희 책임이지. 너는 늘 내게 맡겨놓고선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었니? 심지어 내가 병원도 못 가고 허리 아파도 아프면 애는 누가 보냐고 말했지. 그 말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 전화기 너머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내가 사준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것도 너희가 좁다며 더 큰 집을 바라면서 내게 또 손 벌리려는 것도 이젠 지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참은 건 사랑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해져야겠더라.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럼 저희랑은 인연 끊겠다는 거네요. 그 말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처럼이라면 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헌신했던 시간, 그걸 발로 차버린 아이들에게 더는 제 남은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창문 아래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밥을 한 공기 뜨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며칠 뒤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재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참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재영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간 이후로 은지가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솔직히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이제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지요. 죄송해요. 은지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전 그저 피하기만 했어요. 엄마도 힘드신 거 뻔히 알면서 늘 좀만 더 하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싶은데 왜 이제서야 전화를 했니? 사실 은지가 엄마가 주택연금 신청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라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마한테 많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전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영아, 너는 알고 있겠지. 그 집 아버지랑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준 거라는 거. 네,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눈칫밥 먹고 살았어. 네 아내 눈치 보면서 내가 사준 집에서 도둑 취급당하고 버리지도 않은 물건 때문에 의심도 받고. 엄마, 나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 손주 보모였고 가사 도우미였고 돈 50만 원 받으면서 돈값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지. 그리고 그 50만 원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재영이는 그제야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낸 돈으로 산 집,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더는 너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생각 없어.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순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영아, 그 예전은 엄마한텐 참 아픈 시간이었어. 너희는 너희 일에만 집중하느라 몰랐겠지만 나는 매일같이 자존심을 갈아 넣으며 살았단다. 그래서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재영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눈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너희는 너희 가정 챙겨. 나는 내 삶을 살 거니까. 그리고 은지한테도 전해줘. 이제부턴 나를 그 어떤 일에도 끌어들이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되찾았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다. 며칠 후 우체통에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며느리 은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용물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읽어보니 명의도 아들 것이고 명백히 실소유가 아들 내외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연금의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끼워 넣고 친정과 상의하고 결국 저를 협박하듯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 증명을 받은 뒤로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결국 상대 쪽은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 속에 조용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었던 그 시골집. 마당 한켠에 감나무가 있고 봄이면 들꽃이 피던 그 집으로 가기로요. 시골집에 도착한 그날 마당엔 낙엽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당신 없는 집이지만 이제부턴 제 인생, 제 뜻대로 살아볼게요. 나 잘한 거 맞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국화꽃을 돌봅니다. 가끔 읍내 장터에 나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언니 돌아왔구먼 하고 반겨줍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저한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마이기 전에 그냥 김봉녀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망가뜨리는 관계가 있다면 당장 멀어지는 것도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 내어 돌아서는 선택이 당신을 진짜 인생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